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제 14번을 볼 텐데요. 자, 14번 문제는 가끔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거의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두죠. 문두에 보통 정답을 빼낼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자, 어떤지 볼게요. 신용등급이 낮다. 자, 우리 신용등급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기업이, 자, 기업도 신용등급을 나눠지는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고요. 여기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유출을 할 건데, 그 다음 먼저 보면은 높은 이자율을 지급한다. 자, 높은 이자율을 지급을 한다. 일단 좋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뭐 거의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변동 금리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변동 금리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 우리 이자가 이제 계약 당시에 보면은 어떤 결정된 특정 이율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연동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번 봤을 때 연속 상환 채권은, 자, 우리가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채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있죠. 자, 그 종료되는 시점에 어떠한 규칙적으로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정급본드.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끔씩 요걸 묻는 게 나와요. 자, 흔히 말하면 쓰레기라고 합니다. 자, 쓰레기라고 하고요. 자, 쓰레기 우리 채무사니까 채권이 되겠죠. 자, 쓰레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정급본드. 우리가 좀 재무관리에서나 경영분석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자, 얘가 정답이에요. 일단 보면은 신용 등급이 낮아요. 자, 아무래도 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자본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쉽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왜? 등급이 낮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 잘 됐을 경우는 이자율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안 됐을 경우는 어때요? 폭락하게 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갖게 된다라는 게 바로 정급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보증채는 보증이 없는 채권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증채는 반대로 없을 무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증이 되는 채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이런 용어를 묻는, 재무 쪽의 용어를 묻는 문제는 주로 문두에 힌트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용어는 이런 거, 쓰레기.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나쁘게 되면 아예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채권은 바로 정급본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끔씩 나와요. 나오니까 우리 경제 용어 같은 것도 나오니까요. 우리 노트에다가 좀 잘 정리해 두시면은 한 번만 보고 들어가셔도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십인데요. 자, 이전에 했었던 동기부여 이론하고 리더십 이론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일반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통시험에서는 깊게는 안 나오죠. 그렇죠? 주로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그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은 옳지 않은 거예요. 볼게요. 민주적 리더십은 종업원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직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자, 일단은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왜? 민주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리더십이 전문직의 경우에만 자,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꼭 전문직인 경우에만 민주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반적인 직종도 마찬가지고요. 특수 직종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묻는 내용들은요. 뒤에 있는 서술어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만 파악하시면은 설령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요. 끝까지 서술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독재적은 긴박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복종. 자, 독재예요. 절대적 복종. 자, 근데 그게 조건이 뭐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독재적 리더십은 숙련되지 않거나 동기부여가 안 된 종업원한테 효과적이다. 왜?
사람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독재를 하게 되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는 내가 오히려 리더보다 조금 더 나은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독재를 한다. 그럼 더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숙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어떤 스킬이 붙지 않거나 또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안 된, 그냥 한마디로 뭐 신입사원들, 자 그럴 때는 어때요? 그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으로 먹힌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강압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독재적 리더십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보상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지시, 아무래도 독재다 보니까 독재적인 어떤 강압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쉽게 말을 안 듣는다. 특히 어떠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친구들인 경우 더 말을 안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한테 따르기 위해서 뭔가 먹이를 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보통 경제적 보상책. 뭐 예를 들면은 뭐 승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급여의 인상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종업원한테 신뢰와 확신을 보여 동기 요인을 제공한다. 자, 하지만 방임이에요. 당연히 신뢰와 확신은 주겠지만은 또 지나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직원들이 더 반발을 일으키거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자, 전문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은 전문적이든 일반적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읽어만 봐도 나오는 문제들 꽤 많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도 박스 문제인데 엔서프의 성장 전략 중에서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요즘에 뭐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일단 개념을 먼저 보면은 되겠죠. 자, 기존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제품,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 우리가 기존의 제품 가지고 기존 시장이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에 들어왔어. 거기서 성장을 도모한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가격이나 품질에서 우수한 우리 제품을 새로운 세분 시장에 배치한다. 역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면 그 안에서도 당연히 세분화 됐겠죠. 그렇죠? 자,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미 기존의 가격이나 퀄리티에서 우수한 제품은 어때요? 뭐 새로운 시장에 갔을 때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서도 시장 확대가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가는 거죠. 그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절한 전략을 보는 거죠. 자, 시장 침투는 우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단순히. 자,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장을 도모하면서 확대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자, 일단 여기엔 부합은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품 개발. 이거 딱 봐도 제품 개발은 여기에 딱 어울리진 않아요. 단순히 뭐예요? 얘네는 그냥 새로운 분야로만 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로만 가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자, 시장 개발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자, 기존 제품 가지고 새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모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전에 우리 이미 기존에 우수했다는 거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은 걸 새로운 시장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번에 3번이 시장 개발 전략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절감 전략 말 그대로 뭐예요? 코스트가 우리 영어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버리는 돈이, 즉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고객한테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단지 비용 측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철수는 여기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뭐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엔서프의 성장 전략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번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나왔을 때는요. 박스는 여러분들이 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힌트를 찾아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또 우리 또 유통 문제가 나왔네요. 자, 도매상. 자, 우리 도매상은 우리 기출문제도 많이 다뤘고요. 수탁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우리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도매상에 관련해서 이런 한정 기능, 완전 기능으로 해서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로 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일이나 야채, 부패성 식품을 공급하는 트럭 도매상은 한정 기능 도매상이다. 자, 일단 한정 기능 도매상하고 완전 기능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완전 기능은 소비자들한테 완전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완전하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주는 걸 얘기해. 그러면 말 그대로 한정은 뭐예요? 어느 일부 기능만 특화해서 소비자한테 뭐다? 주는 걸 얘기해요. 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도매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한정 기능에는 무엇이 속하고 완전 기능에는 무엇이 속하느냐를 이제 구분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거예요. 볼게요. 자, 1번은 트럭 도매상은 한정 기능 도매상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직접 들고 다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아저씨가 막 트럭 갖고 오잖아요. 주로 생선, 그 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한정 상품 도매상은 완전 기능 도매상에 속한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얘랑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요. 우리가 뭐 전에 기초에서 얘기했지만요. 자, 요런 게 제가 속임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정 상품이라고 하면은, 왜 어떻게 완전에 속해? 근데 얘는 뭐야? 한정 상품이야. 말씀드렸죠? 기능은, 완전 기능은 모든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주는 거야. 풀로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단지 상품만 한정돼 있을 뿐 이제 그 기능은 그대로 수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말고요. 이런 거는 우리 따로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현금 무배달 도매상은 거래 대상 소매상이 제한적이긴 하다. 근데 재무적인 위험을 질 염려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왜? 얘는요, 오로지 현금만 갖고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돈 없으면 안 해요, 거래 안 해. 외상 절대 안 해.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고요. 배달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직송은 일반 관리비랑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다. 맞죠? 자, 5번. 몇 가지 전문품 라인만을 취급하는 전문품 도매상은 한정 기능 도매상에 속한다. 자, 한정이 아니라 얘는 완전 기능에 속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몇 개 제품만 취급한다고 해서 한정 상품에 속한다? 그게 아니에요. 한정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상품하고 기능은 분명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거 정리 잘 해주세요. 이런 건요, 또 나와요. 말만 살짝 바꿔서 얘 같은 경우가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죠. 이런 2번 같은 선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삼자물류 우리 많이 했었죠? 드디어 삼자물류가 나왔네요. 요즘에 삼자물류가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자물류에 대한 개념하고 그리고 특징을 좀 우리가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보면은 삼자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삼자물류는요, 지금 여기선 사실은 삼자물류하고 이제 물류 아웃소싱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선지를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는 삼자물류고 나머지는 물류 아웃소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데, 자, 옳은 것은, 자, 거래 기반, 그리고 운송, 보관, 일회성, 정보 공유 불필요. 자, 삼자물류는요, 거래 기반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거래 기반으로 간다는 건요, 물류 아웃소싱이에요. 말 그대로 아웃소싱이 뭐예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주면서 그냥 거래 관계로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어떠한 뭐 인간적이나 대인 관계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운송, 보관 등 물류 기능별 서비스를 지향한다. 얘는 말 그대로 물류 아웃소싱이에요. 얘도 그냥 내가 제공 다 하는 거야. 내가 돈 받은 만큼 다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얘 또한 일회성의 관계로 갑니다. 자, 당연히 내가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정보는 불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 3PL 제3자 물류는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소비자한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 토탈이에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3자 물류가 나왔을 때는 이 3자 물류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물류 아웃소싱이 보통 비교해서 나온다라는 걸 착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또 이런 거 나왔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3자랑 물류 아웃소싱은 특징이 무엇인가, 개념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먼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관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물류 관리에서는 항상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얘네는 이제 어떻게 뭘 묻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관 효율에 관한 원칙은요,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외울 거 없고요. 앞에 있는 수식어하고 이 설명하고 일치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표시의 원칙. 물품이 보관된 장소와 렉 번호. 렉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창고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이렇게 항상 다게 넓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넓은 면적이 아니고 좁은 면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층층층 쌓아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많이 구분해 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또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시면요, 물건이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높게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거기다 물품을 놓는 거죠. 물품이 보관된 장소와 그 렉 번호를 표시한다. 해서 보관 업무의 효율을 기한다. 보관된 장소와 렉 번호. 이걸 가지고 어떠한 제품에 어디에 위치인지를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위치 표시의 원칙. 두 번째, 얘는 중량을 얘기하고 있네. 자, 즉 무게죠. 물품, 즉 제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의 장소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거운 걸 이제 밑에 깔겠죠. 그렇죠? 밑에 두고 올라갈수록 가벼운 걸 두는 겁니다. 자, 보관 장소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맞아요. 자, 명료성. 보관된 물품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물건을 빼야 되잖아. 특히 큰 물류센터는 지게차가 많이 가요. 자, 지게차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캐치해내서 옮겨질 수 있도록. 다 시간이 돈이죠,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명료해야 된다, 간단 명료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물품의 입출고 빈도에 따라 얼마만큼 물건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물건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장소를 달리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주 나가는 거, 자주 나간다는 건 뭐야? 제품에 대한 회전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런 것들은 어때요? 최대한 문 쪽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를 갖다 배치하겠지. 잘 안 팔리거나 회전이 안 되는 건 안쪽에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회전 대응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통로 대면이라는 건요, 저거죠. 유사한 물품끼리 인접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말하는 거는 저거예요. 얘는 동일성 또는 이제 동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유사한 상품끼리 아무래도 제품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놓을 필요 없어. 왜? 괜히 따로 놓으면은 나중에 장소만 더 협소하잖아. 협소한 장소에 자꾸 따로따로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는 아예 비슷한 것들은 같이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과자 같은 거 있으면 뭐 이제 뭐 과자도 뭐 스낵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가장 빠르게 들 수 있는 예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돼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 정렬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모아놓고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통로 대면이라는 건 뭘까요? 자, 통로의 대면에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건을 놓을 때 통로 쪽에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갖다 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드렸지만 이 수식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1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까지 푸는데 크게 무리 없죠. 자, 이번에도 참 문제가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았다. 우리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자, 20번은 뭐냐면 산업의 역할 중 경제적, 사회적. 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한을? 경제적과 사회적이라는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촉매 역할을 한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봤을 때 유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제조, 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 전통적 채널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산업에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죠? 이 산업에서 생산자, 즉 만드는 메이커와 소비자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촉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자가 물건 잘 만들었어요. 새로운 흔히 말하는 신제품들, 신기한 것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어때요? 일단 사보고 싶어 해. 특히 혁신적인 사람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먼저 가서 찾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만드니까 또 잘 사고 뭔가 연결시켜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 특히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만 있었던 경우가 하고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죠. 오프라인만 있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11시나 12시 되면 영업이 종료돼요. 그럼 사실은 어떤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하는 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영업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배송이 돼요. 즉 뭐예요? 주문은 늦게 했지만 결국 밤새도록 물건 받아가지고 운송을 하고 내 집까지 오는 거야. 즉 고용을 계속 창출하는 거예요. 배송 자리도 많이 나고요. 관리직 자리도 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요.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먼저 볼까요? 소비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이 산업이 자꾸 발달하니까 당연히 기술도 발달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자꾸 상승하게 되고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니까 소비 문화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경쟁으로 인해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의의 경쟁으로 보통 보는데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배송 시간을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질 좋은 상품을 어떻게 돼?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서 알려주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 그러면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아니죠. 오히려 자꾸 이제 이 사람 만들잖아. 그러면 이들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풀 방식에 의해서 난 이런 제품도 원하더라.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소비자가 이런 걸 자꾸 원하니까 만들어 달라. 기억나시나요? 우리 내용 때 풀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조업도 그래?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냥 단순히 분필이 이 분필이 아니라 말하는 분필이 될 수 있고요. 물도 나올 수 있는 분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기술도 발달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만족하게 되는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런 성과 평가를 위한 척도의 예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건 사실은 뭐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역시 얘들도 그냥 앞에 있는 양적이나 질적. 우리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보면 보통 뭐 정성적, 정량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서 구분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양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을 얘기해요. 수치적으로. 근데 질적, 즉 정성적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수치의 표현보다는 약간 좀 난해한, 그렇죠? 약간 좀 두리뭉실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양적인 척도는 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수치적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선적 비용도 환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과업의 반복화 수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뭐 퍼센티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단지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반복 수준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양적 특성, 신기세 독특성. 자, 이것도 우리가 수치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기술이니까. 그리고 주문 처리의 오류수.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도 틀렸다라는 거고요. 양적 척도. 자, 비율.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율, 수치는 다 양적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기능적인 중복 수준, 다 반복 수준, 이런 것들은 다 질적에 속하게 되겠죠. 얘도 틀렸어요. 자, 질적 수준. 경로 통제 능력. 자, 경론의 혁신.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재고 부족 방지 비용. 비용? 이건 수치로 판단이 가능하네? 자, 얘네들은 양적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질적인 것. 시장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중복 수준 나왔죠. 반복화 수준. 자,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양이 되게 많아요. 외우진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어떤 질적으로 내용이 높낮이가 있느냐만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가 다 시험이 외부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의 암기가 힘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지어가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거는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질적인 거에 속하게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글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공통적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하나 보되 이 중에서 하나가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지속적으로 라는 게 나왔고요. 목표가 성취 가능하도록 성과를 측정한다. 그리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한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분석과 조치 없이 다음번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뭔가 어떤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획을 수립한다. 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 계획은 이미 실행되기 이전에 끝나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실행. 자, 중요한 건 얘는 실행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시정 조치라는 게 나와 있죠. 시정 조치라는 건 뭐야?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컨트롤해서 다시 뭔가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걸 실행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협과 기회 분석. 얘는 수합 분석에 보통 들어가죠.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자, 포트폴리오 개발. 얘는 재무 쪽입니다. 얘도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뭐예요? 이미 컨트롤 우리 플랜 C 아시죠? 경영의 일반적인 흐름. 플랜 do는 실행, C 컨트롤. 이렇게 쭉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진행하는 거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아니면은 다시 또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2번에는 정답은 컨트롤이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플랜.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쪽에서 플랜이 되겠죠? 플랜, 이제 do, see.
자, C는 여기서 말한 건 이제 본다란 개념이고, 봐서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거 어떻게 한다? 피드백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 피드백이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결국은 이 컨트롤 부분이 올 수 있는 걸 모두 해당되는 걸 고르는 거였어요. 자, 요런 것들 우리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기준에서 경제적인 이익에 근거한 가치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관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아, 부가가치라고 했어요. 자, 부가가치라고 했는데, 자, 우리 1번 보면은 상생기업. 자, 상생이란 건 뭐예요? 나도 같이 살고 너도 같이 살고, 즉 윈윈하는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우리 크래비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얘는요, 일종의 창조 사업이에요. 자,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럼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자, 부가가치만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는 가치라고 했잖아. 밸류예요. 이 밸류를 창출을 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럼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가치, 실질적인 밸류를 창조해내는 경영을 얘기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fun은 뭐예요? 우리 fun, 영어로 다 아시죠? fun. 요즘에 이제 재밌게, 즐겁게 경영을 하자라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지식경영이란 건 우리가 이제 형식지, 암묵지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뭔가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 지식경영 나오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암묵지냐 형식지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머리로서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서 그거를 하는 지식이냐, 아니면 그냥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하는 거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OQ.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했지만은 우리가 늘상 숙달할 수 있는 그게 나왔네요. 자, EOQ 구하라는 거예요. EOQ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 가설,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아니면 EOQ 계산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계산이 나왔네요. 자, 이건 우리가 눈 감고, 눈은 떠야겠죠. 눈은 뜨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야겠는데, 자, 먼저 조건을 봅니다. 지문에 보면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연간 수요량. 우리 연간 수요량은 디맨드라고 하죠. D 값이 주어졌네요. 얼마? 4,500개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주어졌네요. 얼마? 100원. 해당 주문 비용 얼마? 40원. 평균 재고 유지비는 원가의 25%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얘예요. 얘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공식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일단 전체 루트를 씌워야겠죠. 자, 그 분모가 들어가야 되는 게 평균 재고 유지비입니다. 그쵸? 자, 단위당 원가도 들어가고, 단위당 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평균 재고 유지비는 원가의 25%라고 했습니다. 자, 원가가 얼마? 100원. 그럼 거기에 25%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된다? 25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2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식상으로 2가 들어가겠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연간 회당 주문 비용이 얼마예요? 40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연간 수요량 디맨더예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풀면은 이제 14,400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루트를 벗기면 얼마가 된다? 120이 되는 거예요. 자, EOQ 계산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 재고 유지비는 원가의 25%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50%면 50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세요. 이젠 단순히 조건만 좋았고 대입이 아니라 그 뒤에 CF라고 하죠. 흔히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용이하죠. 이것도 뭐 계산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수업 때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근데 또 나왔고 이번에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값이 얼마? 120단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SCM. 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SCM 우리 공급 사슬 관리라는 거는 이제 사슬,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체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때 공급 업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구분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연결되어 있는데 공급업체,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적시에. 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 간에 시험에서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우리 1과목뿐만 아니라 2, 3, 4과목 나올 때도요. 정보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돼. 만약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얘가 그때 안 받고 나중에 한참 만에 받게 됐어.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지금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네가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자리를 비웠다? 그럼 어떻게 돼? 업무가 마비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장기적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험에서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일반적 경영은 꾸준히 고객과 꾸준히 가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죠. 자, 장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단기적이면 몰라요. 근데 장기적이면 강력하지만은 만약 여기서 약한 되게 루즈하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먼저 4번부터 볼까요? 경로 전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하나의 체인, 경로죠. 자, 그러면 요즘에는 당연히 IT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손으로 수기로 쓰겠어. 요즘에 여러분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캐셔 가면 뭐 주인 아저씨가 계산기 두들기거나 또는 주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 없죠. 대부분 다 포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기다림 없이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CM도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가치와 니즈를 이해하고 만족시킨다. 결국에는요, 이 공급사들도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결국 이들이 만족을 해야 기업에 오더도 주고 그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건데 결국 누구예요? 이들의 가치와 니즈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건 만들어낸다 한들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틀린 건 3번이라는 얘기인데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각종 정보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보다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우선시한다. 자, 결국 얘들도 기계화 시킨 거예요. 기계화 IT 기술이 접목이 된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단순히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우선시하게 여긴다? 이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지예요. 결국 SCM도요, 정보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우선시가 돼야지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를 우선시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풀어봤는데 지금 1과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 했던 내용들 다 기억을 하시고 적용시키셨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1과목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